울산저널 시민포럼에서는 세 번째 주제로 좋은 일자리,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시민활동가 최미아입니다. 취업정보 사이트 알바몬 잡코리아의 최근 48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퇴사를 원한다고 합니다. 첫 직장에 들어간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1년 5개월이고 평균 근속연수가 4년 6개월이라면 보통 5번 정도의 이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직장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직하고 퇴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존의 노동 환경이 좋은 교육, 좋은 회사, 정년, 노후라는 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재는 유연한 노동 환경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 빠르면 40대 후반, 늦어도 50대 중반에는 은퇴의 시기를 맞아야 합니다. 또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의 영향 아래 2030년경이면 기존의 직장 50%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노동 환경과 일, 직장에 대한 가치가 과거를 기준 삼아서는 미래를 더 이상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직장인 80%의 시간을 보내는 곳, 삶이 곧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삶의 80%의 시간은 원치 않는 일을 한다는 불만과 좌절로 행복하지 않은 현실을 참아낸다면 번아웃 증상에 소모되는 직장인들이 되뇌는 말 퇴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주목하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퇴사라는 의미는 40대 이하의 청년과 40대 이상의 가장이 얘기할 때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40대 이하의 청년들의 포커스를 맞추어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울산 지역같이 대기업 하청으로 이루어진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의 경우 40대 이상의 가장들이 직면한 구조조정, 퇴직 이후의 삶이 더욱 엄중하고 또 깊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산업구조의 변경을 동반한 부분이라 좀 더 전문가를 모시고 따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좋은 일자리 대표 김창선 대표와 시민활동가 박현미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대의 교육은 목적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안정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시험과 직장에 매진하여 20년 정도를 보냅니다. 박현미 시민 기자께서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일자리, 직장은 어떤 곳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 주제에 대한 특별한 식견이 없어서 강사님이 지으신 퇴사학교를 많이 참조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많은 도움 받았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일자리와 직장을 혼동하여 사용해 왔고 흔히 무슨 일을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으면 공무원, 교사, 회사원 등등 이렇게 직장의 개념으로 대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창선 대표님과 얘기하면서 이 두 개념을 먼저 분리해서 자기만의 일, 직업에 대한 깊은 고민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즉 일자리와 직업, 다시 말해서 직업과 직장을 혼동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서로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일은 내가 어떠한 소질, 탤런트를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생계 유지와 자아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먼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경제적 물음과 통계에 관한 얘기에 앞서서 먼저 인문학적인 질문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 직장, 저축 후 주택 마련, 자산 가치의 상승,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며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는 직장인의 성공 모델은 사회 구조가 안정적일 때 어느 정도 꿈꿔볼 수 있는 모델이었다면 현재와 같은 초고속, 탈지역, 유연성이 사회 환경을 바꿔놓는 시대에는 맞지 않는 시각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직업과 직장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하고 좋은 일자리가 뭔지 물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김창선 대표께서는 좋은 일자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일자리라 하면 개개인의 기준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젊은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임금, 안전성, 그리고 자기개발의 보장의 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 많이 주고 속된 말로 잘리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공무원과 공기업으로 기결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잘하는가에 따라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안정성을 우선적 가치로 보니까 젊은 이들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채용률이 높아져 해마다 갱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에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20% 정도가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역할과 적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일자리라 하면 자신의 적성과 능력, 가치관 등에 대한 분석과 경험을 토대로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고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일자리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체험과 실험을 통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지 자신의 인생 계획에서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김창선 대표께서 저희 나라의 자본주의가 서구 250년 역사를 압축 추격하여 30년 만에 따라잡았다고 하고 이를 위해 1973년부터 추진된 중화공업 육성 정책에 의해 울산의 산업도시가 형성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2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포드주의, 고용사회 모델이 해체되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사업의 영역인 핀테크, 공유경제, 전기차, 1인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등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미래학자 최윤식 씨는 2030년이 되면 국내 대기업의 50%가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해질 거라고 합니다. 김창선 대표께서는 정말 대기업이 사라진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 의존도가 매우 크고 취업생들도 대기업에 무척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요. 예, 울산 지역의 기업 채소와 고용 인력과 관련해서 1995년과 2014년 20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보면요, 기업 채수는 53%, 고용 인력은 54%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1000명 이상 회사는 숫자가 변동이 없고요. 주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고용 인력의 측면에서 보면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고용 인력은 22%가 감소하였고 500명에서 999명의 회사는 10% 정도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대신에 50명에서 99명, 100명에서 299명, 300명에서 499명의 회사들은 고용인력이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즉 중소기업만 많이 생겨나고 고용인력도 늘어나고 있는 통계입니다. 즉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중소기업에만 인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일자리와 행복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유엔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만 덴마크가 1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한지 아닌지를 아침에 출근할 때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즐거운지 판단을 한다는데요. 그럼 퇴사란 말에는 사람들의 일이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듯 합니다. 박현미 기자께서 사회생활이 힘든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퇴사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대상도 어쩌면 40대 이하의 젊은 청년, 소위 일정한 교육을 받고 퇴사를 통해서 전직이나 이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세대들의 한정된 울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시다시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하고 또 고용이 복지로 통합되어 함께 논의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또 그래야만 최저시급 문제나 보편적 기본소득 등 정책상으로 논의될 해결 방안이 좀 더 탄력을 받을 텐데 아시다시피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는 회사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개인적 문제만이 아닌 사회 내 통제 가능한 어려움과 통제 불가능한 어려움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통제 가능한 어려움에는 적성, 성장, 시간, 관계가 있겠고 불가능한 어려움에는 공허, 안주, 문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개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인지 조직 내 시스템이라 본인이 바꿀 수 없는 문제인지 분리하여 문제를 작게 나누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해결이 좀 더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좋은 일자리라는 사이트를 보니 좋은 일자리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 설계 지원 프로그램과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시던데요.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십 년 전에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하면서 퇴직을 합니다. 이분들은 회사에서 제시하는 일하는 것 말고 취미활동, 사회참여활동, 가족활동 등의 미숙하였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퇴직하니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하지 못해 그야말로 스스로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우울증이나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이를 위해 퇴직 이전에, 퇴직 이후에 겪게 될 문제를 재직 중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생애 설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 전직 지원이라 하면 요즘 젊은 층이 평생 5, 6회 정도의 직장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직업 경력을 토대로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에는 직업을 찾는 것이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었다면 이제는 정부와 기업 등 사회 전체와 개인이 하나로 힘을 보태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퇴사하지 않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텐데요. 경제적 현실, 부양해야 할 가족, 자신의 경력 관리, 주변의 인식이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 등 퇴사 이후에 맞닥뜨려야 될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현재 심각한 울산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 모두가 걱정이 많습니다. 박현미 기자님,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하청 일을 하다가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고용 구조가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 2대 8이고 대부분이 하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십니다. 회사의 고용 환경이 유연화되어서 이분들이 강제 퇴사를 당하고 2년 이내 약 3만여 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바로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는지 보면 일단 임금이 안 맞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도저히 같은 분야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건축이나 다른 일을 다 전전하지만 이분들의 고용 안정성은 더 떨어졌습니다. 많이 옮기고 많은 지역으로 나아가지만 예전보다 더 팍팍한 현실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럼 자발적 퇴사자인 40대 이하 세대는 어떨까요? 대표님과 얘기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공무원에 입사한 청년들의 10명 중 8명은 안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공무원 사회로 끊임없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20년 동안이나 스펙을 쌓고 취업을 준비한 젊은이들 또한 무슨 일을 하며 사회의 자리를 잡고 혹은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패의 경험, 도전의 경험이 부족한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은 곧 삶이며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일이란 무엇인가 하고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일이란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돈을 받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은 놀이와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지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일은 재밌습니다. 고생이 된다고 해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성취감도 느끼고 동료도 생기고 인간관계도 넓어집니다. 도와준 사람에게서 도움도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이 놀이만으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일이란 멋진 것입니다. 돈을 지불해서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일이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퇴사하겠습니다라는 책을 저자 이나가키 에미코님의 말씀을 좀 길지만 인용해드렸습니다. 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40대 이상과 40대 이하의 체감하는 온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또 일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일본 작가 이나가키 에미코 씨 말씀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직업이란 먹고 살아가야 하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일 텐데요.
일의 가치, 적성이 그 무엇보다 최소한의 먹고 살만한 기반을 마련해 놓아야 할 이 모든 것들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지 않을 듯합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면 회사 안에서는 부서 이동, 이직, 전직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해보고 회사 밖에서는 회사에서 창업, 창직, 창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창선 대표께서는 창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사회는 자영업 점포 창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영업자의 비율이 약 24% 정도가 됩니다. 일본, 유럽 등 OECD 국가들과 비하더라도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창업을 많이 하느냐라고 물으면 취업이 안 되어 창업을 한다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점포 창업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실패하면 회생하기 힘든 구조에 있으므로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젊은 층들은 경상경비로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무점포 창업으로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한 아이디어나 인터넷 창업을 경험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경력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경력을 토대로 기술 창업이나 컨설팅 등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창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제는 정부에서 주로 창업을 한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한 이후에 유지나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방식이 전환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래야만 창업 이후에 실패하더라도 재기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기가 가능한 창업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박현미 기자님은 창업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는 창업이란 것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훈련될 수 있는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수환님이 지으신 퇴사학교에서 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스타트업 경험 등을 합쳐서 퇴사학교를 창업한 장수환 대표님 있으시고요. 대기업 5년차에 퇴사하여 취업 서비스 플랫폼인 코멘토를 창업한 이재성 대표님, 회사를 다니면서 수년간 해외의 맥주 회사를 탐방하고 맥주와 관련한 자격증을 따는 등 준비하여 크래프트 맥주 회사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를 창업한 김태경 대표님, 스타트업 창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자영업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과 개념으로 창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희동에 있는 책바는 책과 술이라는 개념을 접목하여 퇴근해서 혼자 편안하게 즐기는 술과 독서라는 바램을 저격하신 정인성 대표, 그리고 공릉에 위치한 동네 책방인 51페이지라는 북카페 실험을 하고 계시는 김종원 대표 등등 자신만의 경력과 경험을 살려서 특색 있는 컨셉트와 운영 스타일로 자영업,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책과 술이라는 개념을 정복한 게 굉장히 특이하고 솔깃한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일반 작가들이 발굴되고 출판이 쉬워지는 환경입니다. 또 유튜브에서 게임 중계, 메이크업, 과학 실험, 상담소 등 1인 영상이나 팟캐스트 제작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어서 수익을 새로 마련하려는 젊은 세대도 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없던 직업도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서 창직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육 사업이나 강연, 모임을 통해 1인 기업가, 프리랜서 또는 포트폴리오 노동자로 불리는 것 같은데요. 김창선 대표께서는 요새 사회적 기업이 또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하여 성공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대두된 지가 10여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통합법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새로운 영역의 사업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죠.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을 위한 생활 협동조합이라고도 합니다.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고요. 부산에도 약 77개의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군별로 보면 2-3개 이상의 마을 기업도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 영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으로 과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의 경우가 더욱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축구선수 메시가 활동하는 바르셀로나 팀이 사회적 기업이고요. 오늘 좀 소개시키고 싶은 것은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는 협동조합의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몬드라곤은 스페인의 작은 도시 마을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15세기 이후에 철강 금속 산업이 대단히 발달된 곳이었는데요. 스페인 내전 이후 인구의 약 80%가 떠나고 산업이 완전히 붕괴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신부 한 분이 부임해 와서 청년들이 아무 일도 없이 무기력하고 폭력에 빠진 것을 보고 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공장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조합이 250여 개의 사업체로 구성된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거기에는 전기, 자동차, 철강, 공작기계, 서비스, 유통, 금융, 교육 분야까지 포함해서 스페인에서 7번째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몬드라곤의 기업의 목표가 일관되게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남는다면 계속 고용을 확대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기업과 노조에서도 시사하는 점이 대단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재미있는 현상 중에서는 몬드라곤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어서 재미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신입사원의 임금과 최고 경영자의 임금을 6배 이상으로 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 이런 문제와 상당히 대비되는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작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생협이나 신협 네. 등을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좋은 방식으로 좀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껏 신생 창업기업, 1인 기업, 협동조합의 형태까지 일자리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현미 기자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선결 조건이 자신의 적성이랄까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고 본인이 몰입하여 즐길 수 있는 일거리에 대한 탐색과 발견으로 다시 물음이 되돌아옵니다.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한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 3가지 방법론이 있겠는데요. 소거법, 린 스타트업, 병행법이 있겠습니다. 소거법이란 어떤 일이라도 먼저 행동에 옮긴 다음 그 결과를 갖고 하나씩 제외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싫어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답을 하나씩 소거하면 즉각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린 스타트업인데요. 가볍고 빠르게 테스트를 반복하면서 분사를 빼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초기에 엉성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제품으로 테스트해보고 현장의 반응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에 반영하여 반복하는 겁니다. 즉 같은 주제에 대해서 반복 테스트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린 스타트업은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병행법이 있습니다. 실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와 탐색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병행법이란 하나의 일을 주력해서 하는 동시에 퇴근 후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병행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월급이란 안정장치를 확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미래를 탐색하는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주말과 휴일, 퇴근 후 자신만의 시간 확보 등 시간을 확보해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한 2, 3년 기한을 정해서 하고 싶은 일이나 사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존의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하시는 분과 연계해서 경험을 넓힐 수도 있겠고요. 혹은 재능 기부의 형태로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지원해서 일단 일을 해보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부터 변화하는 고용 환경 아래 일이 곧 삶이라면 퇴사든 창업이든 현재 당면한 삶에서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좋은 일자리가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UN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비결은 교육입니다. 시민학교라는 곳에서 자아 탐색과 진로 실습을 위한 삶을 위한 학교를 다니는데요.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으며
덴마크 사람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이 학교를 1년간 다니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휴직해서 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 학교의 주된 목적은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이 아니라 토론과 실습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진로를 재탐색할 수 있게 한국에서도 삶을 위한 학교가 생기길 바랍니다. 또 현재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자에게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확대해서 일정 기간을 다니고 퇴사한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십시오. 해서 아무 때나 퇴사해도 괜찮은 사회, 좋은 일자리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실험할 수 있도록 고용과 복지를 함께 묶는 사회의 안전망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추격해서 이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서구가 250년 만에 이룰 성취를 우린 30년 만에 추격하다 보니 당연히 모방하고 베끼고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야를 세분화해서 자신이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분야를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하므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수능과 취업이라는 기존의 정답지로 다양한 생각들과 실험들에 제동을 걸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각계각층에서 나는 누구이며 행복한 일과 삶에 대한 탐색과 다양한 실험들을 위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많은 토론과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취적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문화가 안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창선 대표 말씀 마지막 해주시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왜 일을 하는가? 개인적 능력은 다른데 시험이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방식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나 정부나 개인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대기업에서도 정기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필요할 때 뽑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1.5 내지 2배 정도의 인력을 뽑고 면접을 통해서 가려내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각자의 능력을 발견하고 향상시켜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울산저널 시민포럼 세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